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혼한 며느리의 한마디에 천억대 회사 비리가 한밤중에 터진 인생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혼 도장 찍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끝나는 날, 정리되는 날, 이제 서로 볼 일 없는 날이라고들 하죠. 저도 그날까진 그렇게 믿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오가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구두 굽소리만 또각또각 울릴 뿐이었죠. 남편은 말이 없었고 시댁 식구들은 멀찍이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 하나를 드디어 내려놓는 사람들처럼요. 도장을 찍는 순간 이제 끝이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참 많이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시아버지 말 한마디, 남편의 무심함까지.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다. 그 말로 삼킨 게 몇 년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최소한의 선은 지키겠지. 이혼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끝내겠지. 여러분, 참 어리석었죠.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다 끝났네. 그 말이 어찌나 차갑던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는 빈손이었습니다. 집도 차도 회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댁은 고개를 들고 나갔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빛은 쨍쨍한데 속은 텅 빈 느낌이더군요. 마치 내가 살았던 시간이 전부 부정당한 것처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일이 참 묘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돌아와 서류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찢을 건 찢으려고. 서류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는데 낯익은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류창고 관리 책임자.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기려다가 이상해서 다시 봤습니다. 회사 이름, 주소, 창고 번호까지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아래 서명란에 찍힌 이름. 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이혼한 여자 이름이 시댁이 자랑하던 그 큰 회사 서류에 버젓이 남아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쪽 일은 내가 알 필요 없어. 물류는 남자들이 처리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관리 책임자가 저라니요. 그제야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아버지가 내밀던 서류들, 남편이 아무 설명 없이 사인하라던 종이들, 형식적인 거야라며 넘기던 말들. 그땐 아무 의심 없이 사인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끝났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게 왜 내 이름이지? 이 사람들은 대체 뭘 한 거지?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혼 도장은 끝이 아니라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걸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아주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판을 뒤집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은 분명히 모든 게 끝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바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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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결혼 생활이라는 게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밖에서 보면 참 잘 사는 집이었어요. 큰 회사 한다, 물류가 어쩌다, 해외 거래가 어떻다. 시댁 사람들 입에서 늘 돈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넘쳐나는데 장부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생활비 걱정은 없었고 시댁 행사엔 늘 봉투가 두툼했죠. 하지만 제가 회사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면 분위기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물류 쪽은 남자들 일이라 여자가 낄 때가 아니야. 괜히 머리 아픈 거 건드리지 마. 여러분,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집은 원래 이런가 보다. 며느리는 집안일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상한 건 계속 이상하게 느껴지게 돼 있더군요. 명절이 지나면 트럭이 밤늦게 들락거렸습니다. 낮에는 조용하던 창고가 밤만 되면 갑자기 바빠졌죠. 남편은 늘 그 시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봐야 해. 급한 물건이 좀 있어서. 제가 물어보면 늘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 몰라서 그래. 괜히 신경 쓰지 마.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저 말이 나오면 이미 벽이 생긴 겁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와 제 앞에 툭 내려놓더군요. 여기 사인 좀 해.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냥 창고 관련 서류야.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인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는 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심하면 괜히 말 나온다는 생각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종이가 훗날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줄은요. 시댁 사람들은 그 창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을 아꼈습니다. 위치도 규모도 정확한 물건도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말만 반복했죠. 우린 물류로 돈 버는 집이야. 그 창고 하나로 먹고 산다.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근간이라면서 며느리에겐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게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회사 사람인데 한 번쯤은 구경이라도 하면 안 돼? 그때 남편 표정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잠깐 웃다가 순식간에 굳어버리더군요. 괜히 그런데 신경 쓰지 마.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날 이후로 그 창고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숨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세금 이야기는 없고, 물건은 움직이는데 기록은 남지 않고, 밤에만 바쁜 창고라니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애써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저 조용히 있는 게 제 몫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눈을 감고 살 수는 없더군요. 이혼하고 나서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그 창고가 있다는 걸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시댁이 절대 보여주지 않던 그 창고. 그 안에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탐욕 그리고 범죄의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결혼 생활 수년이 걸렸고 이혼이라는 끝이 필요했죠. 이혼이라는 게요, 도장 찍는 순간 끝나는 것 같아도 집에 돌아오면 진짜 정리가 시작됩니다. 서류, 사진, 통장, 메모지 하나까지 그 사람과 함께 살았던 흔적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도 그날 그랬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하자 싶어서 서랍을 하나씩 열고 봉투를 하나씩 꺼내놓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버릴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서류 하나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상단에 적힌 글자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물류 창고 관리 책임자.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또 창고야? 2부에서 말씀드린 그 창고 말입니다. 시댁이 끝까지 보여주지 않던 말만 꺼내도 분위기가 싸늘해지던 바로 그곳이요. 처음엔 설마 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대표자 이름도 아니었고 시아버지 이름도 아니었고 남편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소름,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리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더군요. 이게 뭐지? 왜 내 이름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 창고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여자가 알 일 아니다. 괜히 끼어들지 마라.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관리 책임자가 며느리 이름이라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책임은 제 이름으로 넘겨놓고 권한은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게요. 그제야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 시아버지가 내밀던 서류들. 남편이 설명도 없이 여기만 사인해라며 넘기던 종이들. 형식적인 거야. 법무팀에서 다 처리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그냥 펜을 들었죠.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사인한 게 가족을 믿는 서명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떠안는 서명이었다는 걸요. 서류를 하나 더 꺼내봤습니다. 그 다음 것도 전부 비슷했습니다. 관리자, 책임자, 최종 확인자. 이름은 항상 제 이름. 날짜는 몇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해도 제 이름은 아직 그 창고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였습니다. 아주 계산된 의도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관리 책임자는 며느리였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구조였던 겁니다. 남편은 빠져나가고 시아버지는 모른 척하고 모든 화살은 제 이름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하지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묘하게도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왜 그렇게 창고를 숨겼는지, 왜 나한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는지. 그 창고는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죄를 쌓아두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이름 아래에 제 이름을 써넣은 거였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혼은 끝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밤 서류를 다시 정리해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 내 이름이 쓰인 일은 내 손으로 끝내겠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도 남편에게도 심지어 변호사에게도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참는 며느리가 아니라 상황을 보는 사람이 됐거든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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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마음을 먹고 나면요, 주변 소리들이 다르게 들립니다. 3부에서 말씀드렸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모아두고도 당장 뭘 하진 않았습니다. 괜히 서두르면 이 집 사람들이 눈치챌 게 뻔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익 앞에서는
귀신같이 눈이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주 조용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일은 꼭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상대가 먼저 실수를 하더군요. 그 전화는 이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자마자 알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하더군요. 평소 그 사람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사람이 급하면 숨부터 가빠진다는 거. 지금 당장 창고에서 물건을 좀 빼야 해. 거래가 걸려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을 줬죠. 그랬더니 남편이 더 말을 쏟아내더군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예전처럼 처리하면 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동안 자기들이 마음대로 빼돌리던 물건, 밤중에 움직이던 트럭, 기록 없이 오가던 거래들, 전부 예전처럼이었던 겁니다. 그때 제 안에서 이상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연습한 적도 없는데 말이 저절로 정리되더군요. 그 창고요?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재관할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뚝 끊기더군요. 몇 초였을까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얼음 위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더군요. 그제야 저는 조금 더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서류 다시 확인해봐. 관리 책임자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 뒤로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숨죽인 듯한 침묵만 흘렀죠. 여러분, 그 침묵이 어떤 고백보다도 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낮게 말하더군요. 그건 형식적인 거잖아. 괜히 문제 키우지 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제 손에 무언가 쥐어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형식이라면 더더욱 제 이름을 빼셨어야죠. 그런데 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다급함과는 다른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지금 물건이 안 나가면 큰일 나. 위에서 난리 날 거야. 위에서요. 여러분, 그 말 하나로도 이 일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 창고에서 물건 나가는 일 없습니다. 적어도 제 이름으로 된 책임이 정리되기 전까지는요.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주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창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들락거리던 트럭도 모두 멈췄고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이제 재관할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겐 비밀번호보다 더 무서운 잠금 장치가 된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을 잠그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기듯 그 창고를 둘러싼 진짜 얼굴들이 이제부터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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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만 어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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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 마이너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요. 보통 그 창고 쪽은 밤만 되면 트럭 소리, 무전기 소리, 사람들 발소리로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모든 게 잠잠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괜히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죠. 그 시간쯤이면 늘 창고 쪽이 가장 바쁠 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여러분, 한밤중에 일이 터질 때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창고 앞에는 어느새 트럭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큰 트럭, 작은 트럭, 번호판도 제각각인 차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줄을 서기 시작했죠. 운전석에서 사람들이 내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비가 나오고 문이 열리고 물건이 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밀번호를 눌러도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결과는 같았죠. 여러분, 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열려? 오늘 담당 누구야? 이상하다. 그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급하게 전화를 걸더군요. 아마 남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시댁 쪽 사람이었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안 열린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모든 흐름이 끊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창고는 단순한 보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 돈줄이었고 숨겨둔 비밀이었고 무엇보다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통로였거든요. 그날 밤 그 문이 닫히면서 수년간 이어지던 일들이 한꺼번에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창고 안에는 물건만 있던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 따로 관리되던 기록들이요. 어디서 물건이 들어왔는지, 어디로 나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돈을 받았는지, 공식 장부에는 없던 내용들이 손글씨로, 메모로, 파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물류는 남자들 일이라며 여자를 배제했던 이유가 그제야 또렷해졌습니다. 보여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창고 앞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트럭 기사들은 계약이 어쩌고 위약금이 어쩌고 서로 고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담배를 피우며 초조하게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저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장면들이 눈앞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동 하나하나가 제가 사부에서 한 그 한마디의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제 관할입니다. 그 말은 그날 밤 비밀번호보다 더 강력하게 그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은 그 사람들 손을 떠났습니다. 트럭이 멈추면 돈이 멈추고 돈이 멈추면 입이 근질거리는 법입니다. 숨겨왔던 사람들은
하나둘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죠. 여러분, 비밀은요. 잘 돌아갈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한번 멈추면 금방 금이 갑니다. 그날 밤 이후 그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뭘 알고 있는 거야? 경찰에까지 가면 큰일인데.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괜한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 일은 조용히 묻히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여러분, 그 창고 문이 닫힌 그날 밤은 단순히 트럭이 멈춘 밤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쌓아 올린 거짓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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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죠. 설마 경찰까지 오겠어? 이 정도는 내부에서 정리하면 돼.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요즘 경찰 정말 빠릅니다. 특히 증거가 정확할 때는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아무데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도 않았고 언론에 제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고요? 이미 누군가는 살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트럭이 멈추고 돈이 막히고 거래처가 소리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입을 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새벽 그 소문은 현실이 됐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창고 쪽에서 낯선 빛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불빛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도 아니고 여러 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불빛은요. 멀리서 봐도 사람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듭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창고 앞은 순식간에 나처럼 밝아졌습니다. 조용하던 밤 공기가 무전기 소리로 찢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동안 밤에만 움직이던 사람들이 낮도 아닌 새벽에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날 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겠다고 창고로 나갔던 모양이더군요.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고 이름을 부르자 남편은 그제야 소리쳤습니다. 오해입니다. 이건 전부 오해예요. 여러분, 그 말 참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일이 터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요, 경찰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보다 서류, 감정보다 숫자를 봅니다. 장부가 나왔고, 거래 내역이 나왔고, 계좌 흐름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기록들이 하나둘 햇빛을 본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횡령 액수가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1,000억은 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더군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고 경찰이 부축하듯 붙잡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현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건 회사 일이라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조금씩 빼돌린 물건, 쪼개서 옮긴 거래, 기록 없는 이동들. 그게 쌓이고 쌓여 1,000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제야 남편도 깨달았겠죠. 이건 혼자 뒤집어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경찰은 남편만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관련자 이름이 적힌 서류를 들고 하나둘 호출을 시작했습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 지시한 사람, 눈 감아준 사람들. 그날 새벽 그 금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들었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경찰이 왔어요. 창고가 난리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고요. 그저 올 게 왔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수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으로 묶인 책임을 제자리로 돌려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 하나가 그 집안에겐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이 된 거죠. 경찰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 얽힌 사건일수록 감정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남편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던 그 새벽.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너짐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댁 집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다고 하더군요.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고 문자는 쏟아졌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이 날 선 칼처럼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있는 쪽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딱 한 번은 받아야겠다 싶어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가족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야 했니?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며느리로 살던 동안 제가 울던 날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눈물로 가족을 들먹이다니요.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시아버지였습니다. 고함을 지르더군요. 내가 배신한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어. 여러분, 그 말 정말 뻔하지 않습니까? 일이 터지면 항상 약한 쪽을 탓합니다. 입을 열지 말았어야 할 사람, 참았어야 할 사람, 가만히 있었어야 할 사람. 하지만요, 여러분, 배신은 훔친 쪽이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뭘 훔쳤습니까? 제가 뭘 빼돌렸습니까? 제 이름으로 책임을 씌워놓고 그 뒤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움직인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향해 배신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경찰 수사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댁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하나, 계좌 하나, 거래처 하나하나가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아들은 회사 일을 몰랐다. 우리는 단순히 지켜봤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서류 앞에서는 하나같이 침묵하더군요. 여러분,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장 찍은 사람 이름, 지시한 날짜, 돈이 들어간 계좌. 전부 남아있으니까요. 특히 거래처 쪽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관행이다. 위에서 시킨 일이다. 하며 참고 넘어갔던 사람들이요. 경찰이 들어오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우린 그냥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항상 시댁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댁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그제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 탓을 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말이 없어졌고 시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소리를 지르던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침묵합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린 하나야라던 가족이 각자 변호사를 알아보고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게 진짜 가족의 민낯입니다. 돈 앞에서 혈연은 생각보다 아주 쉽게 갈라집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멀찍이서 들었습니다. 직접 끼어들지도 않았고 누굴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답은 숫자와 서류가 다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시댁 사람들 입에서는 더 이상 배신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나? 누가 더 책임이 큰가? 그런 말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저는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눌려 살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집안의 거짓말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던 순간을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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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라는 게요, 절대 한 사람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돈이 얽힌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7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댁의 거짓말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엔 다들 우린 몰랐다. 윗선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입을 맞춘 듯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경찰 앞에서 그 말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름이 불려나갔습니다. 남편 다음으로 남편만큼이나 자주 서류에 등장하던 이름들. 도장을 찍은 사람, 전화로 지시한 사람, 보고를 받았던 사람, 모른 척 눈 감아준 사람들까지. 처음엔 참고인 조사라는 말로 불려나갔습니다. 다들 그 말에 안심했겠죠. 아직은 괜찮다. 이 선에서 끝나겠지. 여러분,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조사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고 전화가 늘고 밤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졌으니까요. 왜냐고요? 각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팔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줄초상의 시작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참고인이 피의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지 한쪽 구석에 작게 이름이 실렸고 그 이름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저 집안이었어.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지. 그동안 잘 사는 집, 깨끗한 집안인 척하던 가면이 그제야 벗겨진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는 사람들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사람 만나는 걸 꺼렸다고 하더군요. 문자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초인종 소리만 나도 심장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남 눈치 안 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눈을 피해 숨어버린 겁니다. 남편은요, 이미 그 집안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내가 그렇게까지 했냐? 왜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해놨냐? 책임을 떠넘기는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같이 나눠 먹을 땐 가족이고 책임질 땐 각자 도생이죠. 하루는 이런 말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며느리 이름으로만 안 해놨어도, 조금만 더 조심했어도 여러분, 끝까지 반성은 없습니다. 걸린 걸 후회할 뿐이죠. 그 집안은 말 그대로 줄초상이었습니다. 한 명 불려나가면 다음 날 또 한 명, 그 다음 날 또 다른 한 명. 사람들은 이제 그 집안 이야기를 소곤소곤 꺼냈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못해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요, 그 모든 이야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차갑게 정리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이름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 눈을 뜨고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 하나로 그 집안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끝이겠지. 며느리는 할 만큼 했고 남편이랑 시댁은 벌 받을 만큼 벌 받았고 저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판에서 더 나올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일이 꼭 보이는 데서만 끝나진 않더군요. 사건이 커지자 회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줄줄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저 참고인 혹은 피해자 가족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서류 한 묶음을 제 앞으로 밀어놓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는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회사 지분 구조, 관리 권한, 책임 소재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 이름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앞에서 꺼내지 않던 말들 그제야 하나둘 나왔습니다. 창고 관리 책임자 등록이 며느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물류와 재고에 대한 최종 관리 권한이 며느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지더군요. 그동안 가만히 있던 며느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받던 제가 서류상으로는 이미 판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댁은 책임을 피하려 했고 남편은 자기 이름을 더럽히기 싫어했고 그래서 가장 만만한 제 이름을 써버린 겁니다. 어차피 말 안 할 여자니까 문제 생겨도 앞에 나서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 계산이 바로 그 집안이 마지막 오판이었습니다. 회사 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법으로 돌리고 차명으로 숨기고 서류를 나누다 보니 결국 일부 지분이 제 명의로 남아있더군요. 그동안 관심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며느리 이름으로요. 그제야 사람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경찰도 회사 쪽도 법조인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죠.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공개할지, 어디까지 책임질지 권한은 이제 며느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서늘해지더군요. 그동안 이 판을 끌고 온 사람은 남편도 시댁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서류에 이름만 남아있던 저였습니다. 그 사실을 시댁 쪽에서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전에 들은 말로는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럴 리 없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요. 하지만요, 여러분,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를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탁, 회유, 눈물, 심지어 협박 비슷한 말까지 조용히 끝내자. 이 집안까지 망하게 할 셈이냐. 너도 결국 이 집 사람이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쓸 때는 자기들 편하자고 제 이름을 쓰더니 그 결과가 돌아오자
이제 와서 가족을 찾더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판은 이미 제가 쥐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끝내느냐 그 선택뿐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정도면 그냥 덮고 가도 됐잖아. 참았으면 다들 살 길이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참아왔는가? 결혼하고 사는 동안 참은 건 늘 저였습니다. 이상한 장부를 봐도 말 안 되는 돈의 흐름을 느껴도 여자가 알 일 아니다라는 말에 입을 다물었던 것도 저였죠. 창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밀려나고 회의가 끝난 뒤에야 남편 얼굴로 분위기를 짐작해야 했던 사람도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음이었지 선택이었을까요? 구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법적 권한과 책임은 이미 제 손에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물류관리 권한, 창고 운영 결정권까지. 사람들은 그제야 저를 똑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합의로 갈지, 끝까지 갈지. 결정은 며느님께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보냈습니다. 분노로 선택하고 싶지 않았고 복수심으로 결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시 읽고 기록을 다시 보고 제 이름이 들어간 모든 흔적을 차분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그들이 제 이름을 쓴 순간, 저를 방패로 세운 순간 이미 선은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판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명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조용히 끝내자는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애초에 제 이름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절차는 원칙대로 진행됐습니다. 회사도 정리됐고 책임질 사람은 각자의 몫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몫만큼만 가져왔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돈도 복수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의 관할권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며느리라는 자리, 여자라는 이유로 넘겨왔던 결정권을 그날 비로소 제 손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중 없이 벌어지는 일들은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죠. 그날 제가 했던 말 단 한 문장. 이제 제 관할입니다. 그 말은 비밀번호를 바꾼 말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을 바꾼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참고만 계신 일이 있다면 꼭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참아야 할 일인가? 아니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인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